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방문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2, 3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서 감염된 확진자보다 이들과 접촉해서 감염된 확진자가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N차 감염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밀접 접촉을 통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N차 감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실제로는 N차 감염보다는 1차 감염자들에 대한 어떤 신원 조사나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방역당국은 익명검사 도입 등으로 약 4만 명이 넘는 이태원 방문자나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방역당국의 조치가 현재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방역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의 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태원의 뭐 클럽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이런 업종, 그러니까 시설들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5월 8일 날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물론 비단 클럽이나 주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클럽이나 주점 이외의 다른 다중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진단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료로 진행이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자발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도 수행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모를 빈틈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방역망 전체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이기 때문에 확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이나 혹은 시설물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경로로 감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고 기본적인 전파 루트는 그러니까 비말에 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태원발 그러니까 클럽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단 경향성으로 봐서는 비말 접촉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정 부분 공기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어떤 공간의 특수성 그리고 다수가 모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행위들이 그러니까 몸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면 네. 그게 다른 또 물리적인 요인과 함께 공기 전파 양상을 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물론 비말 전파에 의한 전파를 시키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전파 양상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시설 같은 부분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과거 사스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에서도 뭐 3일 이상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시설에 의한 전파도 물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클럽발 코로나19가 개학을 앞둔 학생들로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당국은 20일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부터 계속 예정대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분반 수업, 거리 두기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연기는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 개학을 연기하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발 이런 전파 양상이 없더라도 대면 개학을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학교 내 감염에 의한 집단 감염을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태원발하고 같이 이 중첩이 되면 더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방역적인 측면만으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방역적인 측면 플러스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외식이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뭐 지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일일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했을 당시에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졌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클럽과 같은 어떤 유흥시설에 대해서 입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QR 코드나 바코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일단 명단 작성을 하고 거기 기재한 연락처들이 실제로 맞는지를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래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비단 클럽이나 주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식당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긴다라고 하는 게 인권 보호하고 또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지켜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방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중에 감염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거든요. 이런 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요. 일부 사례에서 처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었다가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이더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증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유전자 진단검사법이 현재 존재하는 진단검사법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진단검사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 숫자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보고 있는 최대 잠복기 2주 동안은 예의주시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임상 증상이 나오는지를 예의주시하고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임상 증상의 어떤 그 부분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재검사를 신청을 해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완치 후에 재양성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퇴원 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에 출근을 했는데 재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혹시 지켜야 할 어떤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더 외국 사례에서도 재양성 사례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방역 조치를 계속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 개개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몸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몸의 변화가 왔을 때에는 빨리 이 부분을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고 검사든 어떤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면 스스로 조심을 하다가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초발 환자로 꼽히는 용인 66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이 용인 66번 그 확진자가 처음이었느냐,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당시에 이분이 처음 그러니까 감염을 유발시킨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태원 지역에서 다수의 감염원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 주말이 고비가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태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뭐 홍대나 신촌 쪽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크게 이제 어떤 발생이 일어났을 때는 그만큼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런 양상들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진앙지가 다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주말이 지나가도 만약에 확산 양상이 잦아들지 않으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고 과거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예. 없고 다만 차이점은 어떤 그러니까 행정명령 등 어떤 법적인 제재 부분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크게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클럽이나 뭐 이런 부분 유흥주점 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라고 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바꾼다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특정 경제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방역의 주체는 보건당국이 아니고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방역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지를 하면서 실제로 방역에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두 번째로 맞는 주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이 더더욱 방역 고삐를 조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